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미증시가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일째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1%대 하락하는 건 꽤 오랜만에 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언더스탠딩의 박수현 팀장이 중국 이야기하는 거를 막 들으면서 왔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이제 빅피처, 정부의 빅피처대로 움직이면 요 중국 이슈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 번에 뭐 싹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악재는 언제든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다양한 불안감 속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저희가 또 며칠 전이었죠. 불과 며칠 전에 그 아니아 연구원과 함께 이 4.3을 돌파하는 그 구간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국채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이게 이렇게 빨리 4.3을 돌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 돌파했으니까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을 모시고 정말 투자해도 되는지 불안감이 많은 상황 속에서 더 상단을 열어둬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왜 또 하락을 하게 됐는지 참고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합니다. 이번 주 다양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또 빠르게 다양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가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하락세 가장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우 지수는 0.8%, S&P 500 지수는 0.77%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오전장 연출이 되긴 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한 뒤로는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웠고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또 연일 하락하면서 $80 중후반대에서 $80를 깨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밤사이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1% 가까이 올랐고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가장 지금 걱정되는 건 국채금리의 상승세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는 반대로 좀 부담을 끼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31%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더디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고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는 상황이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FOMC 회의록의 내용도 그렇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쉽사리 금리 인상의 종료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전반적인 부담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여전히 너무 뜨거운 고용이다. 미국 주간 실업지표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이게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11,000명 줄어든 23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24만 명보다 더 하회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됐고요. 또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하나 더 보자면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지수가 12를 기록하면서 직전 달 마이너스 13.5에서 상승 반전을 했고요. 이렇게 플러스대로 돌아선 게 12개월 만입니다. 지수가 플러스면 경기가 확장세로 좀 돌아섰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들 일단 소매 기업들 타깃
뭐 로스 스토어스 그리고 오늘 홈디포 등의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홈디포가 아니고 월마트죠. 내용들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도 상회했고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발표됐었던 기업 중에서 로스스토어스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 1.31달러로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스토어 그 기업 스토어에 대한 가치 제한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고객들의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매 기업들 괜찮게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가이던스는 좋은데 주가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1.9%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전체적인 종목들을 좀 보자면 업종 가운데서는 S&P 500 내 11개 섹터 중에 10개 섹터가 하락했고요.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맵을 보면 에너지주들만 초록불이 좀 진하게 들어온 게 보이시죠? 엑스모빌 1.9%, 쉐브론 0.7%,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0.97%, 코노코펠립스도 1.82% 올랐습니다.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모두 하락했는데 구글만 상승을 했더라고요. 구글만 1%대 상승. 뭐 새로운 소식이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뭐 AI 관련한 얘기들 계속 시장에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빅테크 중에서 상승한 기업은 구글뿐이었습니다. 반면 메타의 주가는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1.4%,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도 일부 한 두 종목, 지금 여기 확인되는 두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었는데 인텔의 주가는 2.83%,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깊죠. AMD도 2.5%대,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는 0.3% 하락했습니다. 반면 퀄컴의 주가는 소폭 올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주가가 괜찮네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가장 진한 초록불을 켜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300달러 선을 넘어섰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 219달러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아쉽고요.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일랄릴리는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좀 쉬어간 반면 파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스코 시스템즈는 역시나 실적이 그 배경이 됐습니다. 소비 기업들도 실적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 하락한 반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예상치를 웃돈 분기 순이익 발표하면서 3% 이상 올랐고요. 종목 중에 CVS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비영리 보험사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가 약제급여 관리업체인 CVS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른 업체랑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8%가량 밀렸습니다. 유나이티드에스 그룹 그 아래쪽에 보면 CVS 확인이 되죠. 그리고 하와이 전기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 하와이언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이 기업은 제가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하와이에 산불이 발생을 했죠. 여기에 따른 뭐 법적인 또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 조정 전문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소매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시즌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과연 그 이슈별로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현재 6시 이제 4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하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이슈가 많았어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적은 이제 9이닝, 9회 네. 말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러들은 이제 1년 이상 영업한 점포가 얼마만큼 성장한 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6%를 좀 넘었고 그게 방문객이 한 3%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3% 상승해서 그게 좀 균형을 맞췄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이제 현금 흐름을 한 90억 달러 벌었는데 그 중에 한 4, 50% 주주 환원을 하고 네. 그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높였는데 그 높인 이유가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인 거지 하반기가 좋아지는 거를 가정해서 높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주가가 좀 빠진 게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 그 제가 좋아하는 TJX 있죠. 이번에 여름에 네네. 제가 가서 뭐 물건도 샀다는 실적 거기도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일주하셨네요. 근데 제가 7월에 샀으니까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영이 아, 됩니다. 그러겠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네. 타겟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난하게 나와서 소비가 웬만큼 견조한데 하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관심이 채권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그게 얼마만큼 이 금융 시장을 흔들 것인가. 이제 거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 하나씩 열어볼 텐데 일단 오늘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채권 시장, 채권 금리의 급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채권 시장이 혼자 앞서간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워런 버핏이 지지난주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분은 시장 얘기는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기업체, 사업체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고평가, 저평가 얘기는 안 하는데 실적을 통해서 이분이 미국 증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결론은 상당히 미국 시장이 고평가돼서 살만한 주식이 없다. 이제 그게 시그널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동시에 채권하고 외환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뭐 러시아 루블화도 폭락을 했고 얼마 전에 중국 위안화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결국 또 강세를 보이는 그거의 그 이면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그 기업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반값 전기차 도입을 위해서 보급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그 모델 3를 페이스리프트한 하일랜드라는 거를 이제 아마 9월부터 양산을 해서 10월에 배달을 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가 포함이 돼 있고 어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어요. CATL이 LFP 배터리가 그 차징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0분에 차징을 해서 400km를 갈 수 있는 LFP 배터리 성능 개선된 거를 우리 연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데는 걸 발표한 게 가장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차값을 낮추는 게 지금 가장 그 초점이니까 그걸 위해서 부품을 좀 저렴한 것을 쓴다. 이제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 플로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년물이 4.3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만 해도 우리 10년 국채 금리가 3.5%를 하향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지어 뭐 그 고먼삭스는 이제 7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더는 없다. 그리고 뭐 월가 대부분 컨센서스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무려 5차례나 인하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 경제가 호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에너지 산업을 빼면 2분기에
실적이 그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오히려 9% 감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경제도 상당히 좋고 기업 실적도 좋아서 너무 채권 시장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채권 시장이 안일하게 그 우리 경제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데 너무 금리가 일찍 내려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저희는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네. 어느 전문가가 이제 이런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 인플레도 잡고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은 첫째, 트렌드를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시장이 그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분기 미국 실질 경제 성장률이 2.4% 나왔고 그 전분기는 2%.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 성장률보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천천히 성장을 해서 문제인데 미국은 더 빨리 성장을 하니까 이게 2% 밑으로 한 두 분기 정도 실적이 잡혀야 될 것 같고 네. 노동 시장은 제가 여름에 미국 갔을 때 구인 광고가 좀 과거보다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정점은 지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해고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누가 실직이 되면 바로 취직이 돼요. 그만큼 존마켓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기업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너무 우리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채권 시장이 좀 안일하게 경제나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지만 크게 걱정할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재정 적자가 확장이 되면서 채권 공급 물량이 느는 것은 상당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크라우딩 아웃이 되면서 미국 국채가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임으로써 회사채나 다른 신용등급이 안 좋은 데들이 이제 유동성의 문제를 겪을 수는 있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충분한 어떤 조정 국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버크셔에서의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그런 투자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어 볼 텐데 이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 이나블 좋은 주식 연구소에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 보면은 미국 시장이 과열권인 거는 맞긴 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버크셔 해더웨이 워런 버핏이 3%랑 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통했고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7월 말에 제가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7월 24일 8월 10일 여기 한국 와서도 제가 했는데 경기도 좋고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오늘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학점으로 치면 A0에서 A- 정도의 학점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뉴스가 다 반영이 되면 더 추가적인 호재가 없으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 받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버핏은 실적을 주말 토요일 날 아침에 항상 릴리스를 하죠. 주말에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그널을 보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과열 국면이다. 이제 그거 관련돼서 세 가지 시그널을 보냈는데 첫 번째는 2분기에 이분이 주식을 산 거보다 팔 거를 더 많이 했어요. 순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유 현금이 한 20조 원, 세 달 사이에 증가를 해서 총 자산의 한 15%에 해당되는 200조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주식이 없으니까 현금이 계속 늘고 이 돈의 대부분은 3개월, 6개월 미국 국채를 사는데 그 금리가 5.5%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5.5% 받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은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데 그 자기 회사 주식 매입하는 그 금액도 줄었어요. 하긴 했지만 아주 줄어서 자기 회사 주가도 이제는 적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시장도 살만한 게 없고 자기 주식도 fairly 적정하게 평가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시장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저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로서
A 쉐어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양현 위원님이 6억 원짜리. B, 아, B. B를 선물해 그거는 주셨어요. 그래도 한 350달러쯤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380달러까지 아, 그랬었네. 올라갔어가지고 네, 네. 확실히 냉정하게 보시는군요. 자사주 매입도 축소한 게 우리 주식도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은 얘기는 안 했죠. 하면 매입 금액을 축소한 걸 보면 음.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시그널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네. 번째 그 관련돼서는 이분이 2분기에 그 투자 자산으로 주식을 한 46억 달러 매수하고 매도를 126억 달러를 해서 실제 11조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살만한 건 없고 고평가된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니까 이제 주식을 팔았고 네. 6월 말 기준 S&P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인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잡으니까 그때 퍼가 1년치 예상 수익 기준으로 볼 때 19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이 좀 편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네. 그런 걸 시그널 하신 것 같고 자사주 관련돼서는 이분이 우리 이학년 교수가 언제 주식을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아. 11월입니다. 280불 정도 했어요. 2020년, 21년에는 많이 쌌는데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이 많이 저평가됐을 때는 이분이 1년에 3, 4%씩 자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3년 반 동안 11% 주식을 없앴는데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는 자기 회사 주식도 많이 올라가니까 1분기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였고 44억 달러, 2분기에는 14억 달러로 3분의 1 규모로 더 축소했어요.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도 좀 상당히 과열 국면이고 자기 회사도 너무 많이 주가가 좀 오른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워런 버핏이 보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헝다 파산 뉴스를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챕터 15, 그러니까 챕터 15라는 게 제가 또 찾아봤더니 그 외국 기업들이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계속 뭐 파산 우려했는데 결국에는 요 파산 신청을 한 게 뭔가 아주 큰 전체 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가 전체 경제의 한 30%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뭐 대장주 중에 하나가 네. 헝다고 최근에 문제가 된 컨트리 가든이 네. 있고. 근데 이제 헝다는 규모도 크지만 방만하게 경영이 돼서 특히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챕터 15로 들어가서 모든 부채를 제대로 집계를 하면 항상 부도가 나면 그 부의 항목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에 기표 안 된 것들이 나오고 특히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부채 통계를 제대로 잡아서 살릴 수 있다면 구조 조정을 하고 못 살리면 뭐 파산을 시키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제 생각에는 이 미분양, 미완성 주택들이 많으니까 네. 일방적으로 파산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탕감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고 지금 문제가 되는 컨트리 가든은 제가 옛날에 메릴린치 홍콩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우리 중국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컨트리 가든 1등을 항상 치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의 퀄리티는 상당히 틀립니다. 근데 퀄리티가 좋은 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컨트리 가든 사태를 보면 중국 부동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는 그 경기 순환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게 디플레이션을 몰고 오는.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에 그랬고 우리도 대한민국도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탕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이러한 부도가 이제 표출화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요동을 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헝다 이슈를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확인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도 요 이슈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아로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는데 우리 중국 부동산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 부동산 완전 또 얘기를 분위기가 하는데 달라지네요. 미국 부동산은 특히 거주용은 되게 건실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과정에 개인이 빚을 지고 미국은 부동산을 많이 안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 실적 발표할 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보유 종목이 변한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뭐 애플, 아멕스,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대로 들고 있는데 주택 개발 업체들을 한 1조 원 이상 신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미국 부동산이 회복되고 있어서 이 DR 호튼, 레나 이런 종목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워런 버핏이 산 걸 보면. 그래서 그 DR 호튼이라는 종목 시총이 한 60조 원쯤 됩니다. 여기를 대부분 샀고 여기는 이제 가족 기업이에요. 그 홀튼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주가를 보면 연 14% 평균 올랐고 배당 1%를 해서 연 15%의 주주 수익률을 안겨줬고 퍼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9배 배당 수익률 1%.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그림 보면 우측 하단은 이제 신혼 커플한테 하는 한 30만 불짜리 집이고 좌측 상단은 중산층한테 하나 80만 불, 100만 불. 그래서 평균 40만 불짜리 단독 주택을 분양을 하고 1년에 한 8만 가구를 팝니다. 그래서 그거 매출이 한 40조 원쯤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모든 그 재무 지표를 갖췄어요. 빚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디벨로퍼인데도 빚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현금을 갖고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이제 주택을 분양한다는 얘기고 ROE가 한 25%에서 30%를 넘나들고 잉여 현금 흐름이 1년에 한 4조 원 정도 생기고 그중에 3분의 1 이상을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어제 올렸더니 네. 제가 그 주택업체 얘기를 작년에 해서 작년에 그 DR 호튼 주식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되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네. 워런 버핏보다 더 빨리 일찍 사신 분도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택업체들은 건실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다려보는 게 항상 주가 급등하고 나서 항상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이 워런 버핏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 디아로튼 얘기를 한 1년 반 전에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좀 미국의 주택의 어떠한 좀 럭셔리한 그런 내용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네, 앵커님이 집이 좋아서 한 채 사고 싶다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그러니까요. 그 같은데요.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주택 기업에 그동안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텐데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은 미국에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면 네. 미리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레나 LENLAR DR 호튼 같은 데가 주택을 분양하는 그 방문하는 도시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리 연락하면 보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미국 집은 50만 달러를 주면 이런 것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그 주택 그 융자는 어떻게 하고 면 그런 걸 이제 우리 공부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서 실제 체득하는 그런 투자가 되죠. 예. 자, 이어서는 지금 달러화 대비해서 전 세계 환율이 다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뭐 중국도 원 그렇고. 달러가 1,340을 돌파를 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환율 이슈를 좀 주목한 게 러시아 루블화가 1년 사이에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워낙 환율이 그 추락을 하니까 그 중앙은행의 금리를 8.5에서 12%를 전격적으로 올렸고, 중국도 이제 달러 대비 위안화가 7.3을 돌파를 해서 중국은 이제 뭐 매크로 데이터도 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빚에 근거해서 부동산 시장이 커졌는데 이 빚을 청산을 못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가 재정을 풀고 금리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끌고는 갈 수는 있지만 이 부채를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저성장의 그런 그 늪에 빠질 수 있다. 그건 상당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재미있는 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트리 가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한 헝다랑은 좀 차원이 틀린, 그러니까 되게 우량한 주택 건설 업체였는데 이제 여기도 파산을 했죠. 근데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똔똔 이게 이제 그 수지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나 매월. 그래서 이제 이 그 파란 선은 이제 월별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만든 그 검은 선은 이제 그 현금 흐름으로 수지를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매월 5조 5천억의 매출을 발생해야지 현금 흐름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신규 주택 분양도 안 되고 기존 것도 문제가 있고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부가 지금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데는 특히 살리고 싶어 할 텐데 원래는 우량 업체였으니까 그러려면 지원을 재정 지원을 하고 이래서 매출을 지금 반으로 내려온 걸 다시 2배로 올려야 되니까 얼마큼 쉽지 않은 힘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꽤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예. 지금 이거 중국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의 이러한 파산에 대한 위협과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뷰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빅피처를 그려가면서 중국 부동산을 일부러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억제하는 거다. 그래서 확 떨어뜨리고 줍줍을 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세수 확대로 사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한국에도 그려지던데요. 음모론이 있는데 중국에도 음모론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야. 어느 지도자가 자기 부동산 시장. 근데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추구하면서 네.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고 이제 그런 시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버블이 큰 상태에서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네. 연착륙을 시키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자, 이어서는 이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하나 확인을 좀 그래서 이제 해볼까요? 결국 뭐 루브라, 국내 원화, 위안화 다 약세를 보이는 거 결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쵸. 뭐 환율이라는 건 결국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갖고 나왔는데 미국 그러면 이제 강한 달러면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수출하는 데들이 위축을 받을 때고 불행히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한 IT, 빅테크가 소속된 IT가 수출 비중이 60%로 가장 크고 이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75%. 여기는 뭐 인텔도 있고 퀄컴도 있고 엔비디아, 뭐 AMD 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하반기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텐데 개선의 회복 속도가 그러면 좀 더디어질 것이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마 조금 더 가격 인하를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보급형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가격 인하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뜻밖이었는데 미국에서 고급 사양인 모델 S와 X를 평균 $10,000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하한 그 배경을 보면 그 주행 거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20km씩. 그래도 한 뭐 350, 400km는 가지만 그러면 배터리를 손을 댄 게 아닌가. 작은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해주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축소를 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한번 계속 그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그 시운전하는 걸 좀 봤어요. 모델 3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거. 길거리에 왜냐하면 팔로알토 같은 데 가면 이제 좀 다니거든요. 네. 그때 사이버 트럭도 제가 우연히 봤다고 그런 것처럼 하일랜드라는 이제 모델 3 큰 변화는 아닌데 조금 더 좀 세련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15% 저렴한 20만 위안, 그러니까 3,600만 원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CATL의 그 LFP 배터리를 좀 개선한 MP3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모든 부품을 저렴하게, 그러니까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도 이 그 테슬라 납품하면서 가격 인하 압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저렴하게 하면서 차값을 낮춰서 보급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CATL이 이제 10분 안에 400km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이제 연말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 이게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제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여간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뉴스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그 인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파이를 키워가려는 점유율을 키워가려는 움직임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 이제 부품 납품사들에게 가격 압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왜냐하면 없겠네요.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에 그 밸류는 가치는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소프트웨어. 차징, 그 다음에 뭐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뭐 그 풀 셀프 드라이빙,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로봇 택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금요일 이 시간 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